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피팅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1980년대에서 개발돼서 이제 인간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성이 매우 좋았던 것은 아니어서 그 뒤에 등장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이것들에 비해서 애큐러시가 떨어져서 조금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2010년도쯤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딥러닝은 이미지와 비디오 분류 문제, 그리고 스피치와 텍스트 모델링과 같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굉장히 커졌다. 즉, 빅데이터가 되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요인은 그 빅데이터와 수많은 파라미터를 연산할 수 있는 그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혹은 몇몇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풋 레이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프리딕터들,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타겟 베리어블 혹은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파트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본 수업에서는 저희는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의 숫자만 기준으로 해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이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레이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프리딕터들 있죠? 그거 자체를 이제 인풋 레이어. 그리고 원래 우리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X들을 기반으로 해서 Y를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추정하는 혹은 예측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여기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이제 새로운 프리딕터로 생각하고 Y를 예측하는 이러한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A1을 만들 때는 어떠한 여기 있는 화살표가 4개가 있죠. 여기 있는 프리딕터 4개가 있으니까 어떠한 펑션 F는 있으니까 G of X1, X2, X3, X4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fx를 구성할 때는요, 이 fx는 이제 원래는 a1부터 a5에 대한 함수겠죠? 그래서 이거는 H,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AI들은 사실상 엑스트랩 펑션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G라는 함수랑 H라는 함수는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 이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펑션들을 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아주 자유로운 플렉서블한 펑션들을 가지고 넣으면 이제 그 함수 추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별한 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방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다시 해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그 y를 fx라고 두면 fx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k 곱하기 ak 앞선 그림에선 k 이 라지 k가 5까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ak를 저희는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KX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싱글 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이 AK를 HKX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HKX는 이제 이 어떠한 함수 G of WK0 이게 intercept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뒤에 있는 WKJ 곱하기 XJ 이게 슬로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텀은 linear combination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 non-linear function 주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X는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하고 이 G를 흔히 뭘 쓰냐면 시그모이드 혹은 렐루라고 불리는 Rectified Linear Unit 이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었던 그 시그모이드랑 렐루 그리고 요새는 리키 렐루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제 함수 형태와 그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G of Z를 2의 Z승 나누기 1 플러스 2의 Z승 혹은 위아래를 2의 Z승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Z 값이 음수일 때는 이 G, Z 값이 0에 근접하고 일정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히 상승하다가 또 일정 값을 여기선 한 2 정도 지나가면 플래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혹은 증가량이 굉장히 미미한 구간이 나오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렐루가 있는데 렐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값까지는요. 이 GZ가 다 0으로 다 무시되는 값으로 처리하다가 이 Z가 0보다 딱 큰 순간부터만 반역을 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렐루 같은 경우에는 Z가 작을 때 혹은 아웃라이어나 특별한 값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쓰지 말자라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음수인 Z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Z가 음수라는 게 아웃라이어라면 제거하는 게 좋지만 아웃라이어가 아닌 어떠한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키렐루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음수일 때 0보다 조금 더 작은 어떠한 값, 물론 양수일 때의 증가량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 증가량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리키렐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H와 이 G라는 함수를 특별한 형태로 가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그 Y, 타겟 베리어블을 예측하기 위한 X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수식을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K를 이제 2라고 둘게요. 즉, A1, A2 이렇게 두는 X1, X2 이거 두 개고 아이고, 밑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 베타 값들이 필요한데 베타 제로는 0, 베타 1, 베타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A에서 F로 우리 예측하는 데는 W가 필요한데 W가 이제 인터셉트 파트는 둘 다 0, 그 다음에 슬로프는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액티베이션 그 정의 그대로 가져오면 A1은 H1 of X고요. 자, 펑션 여기 G가 자체는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가져오고 여기 있는 1 그대로 슬로프 가져와서 여기 제곱
A2 같은 경우에는 H2 of X, 그리고 여기 있는 0, 인터셉트, 그 다음에 W21인 슬로프 1 곱하기 X1, W22인 마이너스 1 곱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이 베타에 의존하겠죠? 베타 제로가 0이니까 그대로 0 써주고요. 베타 1은 4분의 1 곱하기 h1 of x, 베타 2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h2 of x, 그 다음에 h1 x랑 h2x는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x2의 제곱, x1 빼기 x2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x1 곱하기 x2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리니어랑 non-linear 이런 함수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뭘 썼냐면 이렇게 X와 X들, 그러니까 프리딕터의 그 인터랙션을 써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 라지 K 액티베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로부터 시작해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게 fx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k 곱하기 ak를 이제 k가 1부터 라지 k까지 하는 이러한 형태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요 ak는요, 당연히 그 안에 오메가 W1 제로부터 시작해서 WKP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자,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제 이 파라미터들 베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베타 K까지, 그리고 이 AK 액티베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인 W1 제로부터 시작해서 WKP까지를 모두 학습을 한다와 동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타와 W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바뀌었고, 이 학습하는 방법은 이 로스 펑션을 하나 정해준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기존에 우리 리그레션 문제에서 하던 방법들 있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quantitative response, 즉 y가 continuous in case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loss 펑션으로 squared error loss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있을 때 y, i 빼기 예측하는 값 f of xi의 제곱을 합한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로스 펑션이고,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qualitative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런 식의 모양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즉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조금 더 증가시킨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풋 레이어가 있을 때,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히든 레이어가 이게 2개, 혹은 3개, 혹은 10개, 100개, 이렇게 멀티플한 경우를 우리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K1개까지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K2개까지 두는데, 뭐, 누가 K1이 꼭 K2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도 없고요. 이 개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와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만 보자면요, 이 싱글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나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돼요. 즉 이렇게 히든 레이어 개수가 많아지면 이 아웃풋 레이어를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 이 함수꼴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딱 이 화살표만 봐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싱글 레이어도요, 이 안에 있는 이 함수 형태를 굉장히 복잡하게 두고요. 그 다음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겠지만 그거 자체의 개수를 굉장히 늘려주면
이론적으로는 둘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MNIST 디짓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NIST 디짓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핸드리튼 그 디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쓴 숫자고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3을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있는 괄호의 픽셀 개수가 28개, 그 다음에 세로의 픽셀 개수도 28개, 그리고 안에 이쪽은 이제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까만색이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회색빛이 돌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한 50, 조금 더 짙으면 100, 더 짙으면 뭐 200, 이런 식의 어떤 값을 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핸드 리튼 디짓은 28 곱하기 28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총 7만 개가 있어서 6만 개는 트레이닝 셋으로, 그 다음에 1만 개는 테스트 셋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박스들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는요, 28 곱하기 28인 784 픽셀의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0부터 255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는 어떠한 숫자를 나타내는 그 클래스, 0부터 9라는 클래스, 총 1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미지, 주어진 이미지가 숫자 0인지 1인지 혹은 뭐 9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그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기 위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구성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클래시파이어 구성하기 위해서는 히든 레이어를 2개를 만들었고요. 요 K1은 우리가 임의로 256개를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의 이 K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K2는 128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P 같은 경우에는 그게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픽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 784개의 그 프리딕터 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first hidden layer 같은 경우에는 이 A1, 괄호, 뭐, 1, 이것들 있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HK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이 A1, 요거 동그라미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함수 G라는 게 필요한데, 이 G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정한다 손 치더라도 G 안에 있는 linear combination of X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WK0, WKJ에 대한 파라미터의 총 숫자는 일단 여기가 슬로프에 해당하죠. 그래서 총 P의 개수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28 곱하기 28, 784개가 필요하고 인터셉트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가 총 몇 개가 있냐면 K1개만큼 필요해요. 256개. 그래서 총 W1의 개수는 약 20만 개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나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보면 마찬가지로 G는 나중에 우리가 결정한다 손 치더라도 안에 있는 이 linear combination of AK first layer의 activation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 경우에 이 K1개만큼의 슬로프가 필요합니다. 그건 256개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슬로프, 인터셉트 하나 더 더해야 되고 총 이 동그라미 액티베이션의 수는 K2만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약 32,000개, 33,000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K와 AL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AL 가지고 또 F0, F1, F9을 또 만들어내야 되죠. 자, 이걸 위해서는 또 베타 제로와 마찬가지로 그 슬로프에 해당하는 어떠한 베타 LK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
슬로프의 개수는 이게 K2개만큼의 프리딕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8 더하기 1개,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레이어에는 총 몇 개? 그 클래스 수가 1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10개에서 129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학습을 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거는 파라미터 약 23만 5천 개를 학습을 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는 이 output activation 펑션을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쓰는데 이 소프트맥스 펑션은 우리가 원래 썼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sub m of x는요, x가 주어졌을 때 y가 n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확률을 나타내고 그것은 summation of E of ZL 그 다음에 분의 2의 ZM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이 스코어가 있겠죠. 2의 Z0, 2의 Z1, 2의 Z9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확률이 아니라서 확률은 다 더하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어떤 특정 하나 위에 분모에 올리면 그것을 저희가 확률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곳에 이 조합이 확률이 가장 큰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우리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웃풋은 10개의 더미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1, 그 외 자리에는 0이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 표현 방식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선 이그젬플에서 G를 어떤 걸 설정해야 되냐? 흔히들 시그모이드 많이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G를 시그모이드 넣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과가 액큐러시가 굉장히 좋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파라미터의 개수를 몇 개나 추정해야 되냐면 약 25만 개 정도를 추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은요, 약 6만 개 정도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수에 비해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쓰는 것은 아니라요.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액티베이션 혹은 필요 없는 그 프리딕터를 이제 지워주는 그런 패널라이즈 메소드 혹은 드롭아웃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방법을 같이 조합해서 쓰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오버피팅을 피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실제로 이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앞서 배웠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혹은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100개 중에 약 13개 틀리고 100개 중에 약 7개 틀릴 때 뉴럴 네트워크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와 결합하면 약 100개 중에 2개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 액큐러시가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아직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dropout regulariz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섹션 10.3.3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itting a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앞서서 우리 베타 혹은 W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로스 펑션을 잘 정하고 로스 펑션을 그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방향으로 구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베타 추정 혹은 W 추정이라는 이 파라미터 추정은요, 우리 그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에서 어떻게 슬로프를 추정하느냐, 즉 그 뉴튼 랩슨 메소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잖아요. 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마이닝 혹은 머신러닝 강의에서 꼭 필요하냐라는 데는 의문은 있지만 일단 교재에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다루는 굉장히 독특한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챕터에서는 그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설명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요 베타 추정 혹은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 타겟 베리어블이 이제 컨티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간단한 형태인 이 에러 제곱합을 로스 펑션으로 둔 다음에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로스 펑션을 2분의 1 곱하기 summation of yi 빼기 fxi 제곱으로 둘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OLS 같은 경우에도 베타 추정할 때 한 번 미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랑 2분의 1이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서로 상쇄될 수 있도록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2분의 1이 없더라도요. 이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컨스턴트 배만큼 있는 어떤 C가 이렇게 상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 그레디언트를 찾으면 0.5, 0.5 하면 이 방향일 거예요. 근데 1,1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길어지지만 결국엔 같은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우리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F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베타 제로 더하기 summation of 베타 K 곱하기 어떠한 non-linear function of G, 그 다음에 G 안에는 이제 WK 제로 더하기 WKJ 곱하기 XIJ, 이렇게 linear combination of X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g라는 함수가 없거나 그냥 identical function이다.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내주는 함수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그냥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 되겠죠. 하지만 이 g가 임의의 함수를 넣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non-linear 혹은 이제 non-differentiable function을 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이제 non-convex 문제로 바뀌게 돼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통계 계산 방법들 혹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 부분도 우리 베타 추정이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non-convex function에서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그 minimization, 그 최소값을 갖는 세타 혹은 x 값을 갖는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커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convex 펑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non-convex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세타 값 어떻게 찾느냐? 이거 뉴턴 랩스 메소드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특정 이니셜 밸류 세타 제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 제로에 대해서 우리 로스 펑션 그 어떤 위어드나 로스 같은 거 값을 먼저 찾고요. 일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먼저 정해요. 방향을 정했으면 일정 간격으로 뜁니다. 자, 이 경우엔 오른쪽으로 정해서 뛰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R 세타 1 값이 있을 건데 만약에 이 R 세타 1이 R 세타 제로보다 작다. 우린 작아지는 그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자, 작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세타 1에서 또 방향을 잡아서 또 뜁니다. 자, 이 경우에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조금 많이 스텝 사이즈를 width를 좀 길게 해서 뛰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또 R 세타 1과 R 세타 2 누가 더 작은지를 보고 R 세타 2가 더 작으니까 이걸 또 선택하고 여기에서 또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뛰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더 작아지는 값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스텝을 연달아서 사이에 뭐 3, 4, 5, 6 다 있었겠죠. 그다음에 7까지 이런 식으로 뛰어서 우리가 그 최소화,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 시켜주는 세타 값을 찾아주는 방법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방향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리겠죠. 얼마만큼 뛸 것이냐. 자,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여기 있는 gradient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를 결정해 주는 게 이 로우 값인데요. 이 gradient of r 자체가 이제 방향이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갈 거냐, 이걸 row인데, 이 row는 running rate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학습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running rate가 크면은 아주 큼직큼직하게 뛸 거예요. 그래서 이런 convex 펑션 같은 경우에서 뭐 이렇게 세타, 여기가 r 세타 이렇게 줄게요. 자, 너무 작게 뛰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니셜 밸류가 맨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세타 제로. 자, 다음에 뛰면 오른쪽으로 우리 미분을 하면 이쪽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해서 이쪽 방향 세타 1, 또 이쪽 방향 세타 2, 또 이쪽 방향 세타 3, 또 이쪽 방향 세타 4. 네 번을 업데이트해야만 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2배만큼씩 뛰게 되면 세타 제로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2배 뜁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또 2배만큼 뛰어요. 그러면 세타 4. 이렇게 2번 만에 올 수가 있겠죠. 자, 전자는 4번 만에 도달했고 후자는 2번 만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자 같은 경우에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혹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러닝 타임이 런 타임이 굉장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2배만 뛰었죠. 이제 4배를 뛰어볼게요. 자, 4배를 뛰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도 바꿔서 세타 제로에서 이만큼 뜁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만큼 뛰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또 많이 뛰어요. 이만큼 갑니다. 또 많이 뛰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또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우 값을 크다고 해서 언제나 런타임이 줄어드냐, 또 그런 것은 또 아닌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non-convex 펑션이든 convex 펑션이든 어떤 최소화를 시켜주는 세타 값 혹은 x 값을 찾는 그 방법, 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고요.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했었죠. 두 번째가 거리를 결정해 주는 러닝 레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정하는 값이 뭐 0.5, 뭐 0.001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값을 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쉽냐라고 한다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gradient from the loss and ultimately updating the weight parameter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R세타 필요한 노테이션부터 정의를 할 건데요. R세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 i에 대해서 Ri 세타의 합으로 둘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radient는 sum of gradients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 Ri 세타는요. 앞서 정의한 것처럼 yi 빼기 f sub 세타 of xi의 제곱 그리고 이 2분의 1은 나중에 미분해서 캔슬아웃 시킬 그 컨스턴트라고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sub theta of xi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정의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베타에 대한 linear combination of g고요. 이 g는 이제 나중에 결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 g는요. 이제 linear combination of x, 그냥 w와 x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정의대로 쓰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안쪽 파트를요, 저희가 노테이션의 편의상 ZIK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그럼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이 데리버티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체인 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파라미터를 두었을 때 이 로스 펑션을 가장 최소화 시켜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두 개입니다. R을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R을, 그 다음에 W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두 개의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베타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베타를 추정할 때에서는 저희는 이 F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F는 베타 제로 더하기 서메이션 오브 베타 K 곱하기 G 잖아요. 펑션 G. 그렇기 때문에 이 F를 베타 K로 미분하면 이제 정의대로 쓰면은 이 2가 서로 캔슬 아웃 되고 이 음수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음수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네거티브 yi 빼기 f 서브 세타 오브 xi 곱하기 그 다음에 g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베타 k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g 오브 zik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제 로스 펑션을 WKJ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요. R을 F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리고 F를 G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G를 ZIK로 편미분, 그 다음에 ZI를 WKJ로 편미분한 그 값으로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위에 부분에서 그대로, 그 위에 있는 결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F 세타를 G로 미분하면 요 G 자체죠? 이거 자체. 미분하면 베타 K가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베타 K. 그 다음에 G를 ZIK로 하면 그냥 G 프라임 ZIK. 그 다음에 ZIK는 정의대로 WKJ로 하면 이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니까 XIJ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그 최적화시켜주는 그 W와 베타 값을 찾는지에 대해서 이그샘플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레이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 X1에 0.1과 0.2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Z1에 Z2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니셜 파라미터 밸류로 0.3, 0.25, 그 다음에 W3에는 0.4, 0.35, 그리고 인터셉트는 다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또 H1 같은 경우에 W5, W6는 0.45, 0.4, 0.7, 0.6 이런 식으로 그냥 이니셜 밸류로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 그대로 X1은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Z1은요. 정의대로 따라가면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제가 인터셉트는 다 0이라고 두기로 했었죠. 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W1 이거 계산에 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니셜 밸류로 가장 그럴듯한 값을 그냥 넣은 겁니다. 일단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값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Z1은 0.08, Z2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했던 숫자들 있죠?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0.11이라는 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 요거를 쓸게요. g 펑션을. 그래서 시그모이드 오브 z1 이렇게 두면 1 플러스 2의 z1 분의 2의 z1이잖아요. z1을 위해서 0.08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처럼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계산기로 구해보면 0.52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H2를 계산을 해보면 0.53 정도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H1과 H2의 값을 계산을 하고 나면요. 이제 두 번째 스텝,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요걸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Z3 같은 경우에는 W5 곱하기 H1, 그 다음에 W7 곱하기 W6 곱하기 H2. 자, 여기가 W6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H1은 0.52, H2도 0.53 계산을 했고요. W5는 0.45, W6는 0.4라고 그냥 두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면 0.44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Z보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0.68인 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최종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 밸류는 또 한 번 시그모이드를 씌워야겠죠? 그래서 O1은요, 시그모이드 오브 Z3.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2의 Z3 분의 2의 Z3. 그리고 Z3는 0.44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0.61. O2도 똑같은 방법으로 0.66인 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우리 트레이닝 셋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예측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관측값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측값 같은 경우에 O1의 true 값은 0.4, O2의 true 값은 0.6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 에러는요, 첫 번째 에러 더하기 두 번째 에러고, 각각의 에러는 2분의 1 곱하기 잔차 제곱합,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5원 true에 해당하는 0.4 빼기 우리의 예측값 5원은 0.61이죠? 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2분의 1, 0.6 빼기 여기 있는 0.66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024 정도가 나온 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베타랑 W를 잘 업데이트해서 방금 계산했던 여기 계산했던 이 에러 0.024보다 더 작은 에러를 갖는 베타와 W를 찾는 게 목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저희가 forward propagation 이미 세팅해 놓은 값으로 X를 기반으로 O 관측값을 예측한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젠 예측한 값을 가지고 역으로 이 W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backpropagation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 체인 룰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에러를 O1으로 편미분한 값. 이렇게 되면 원래 제곱이 붙어 있었잖아요.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편미분하면 이런 값이 나오는 거 여러분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O1 true 값은 0.4라고 했고 O1은 우리 예측한 거 기존에 있었던 W를 기반으로 예측한 값은 0.61이라고 했으니까 이 편미분 값은 0.21인 거 계산이 쉽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1을요, Z3로 편미분한 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에 1 플러스 2의 Z3승, 2의 Z3승, 이거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3승, Z3로 편미분하면 이인 거 쉽게 알 수 있고, O1으로 우리가 당연히 치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0.61, 곱하기 1 빼기 0.61, 0.39 그래서 약 0.24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Z3를 W5로 편미분을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H1 다이렉트리 나오죠. 그래서 0.52 앞에서 계산했던 그 값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제 그 에러를 W5로 편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 체인 룰에 따라서 쭉쭉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첫 번째 값은요, 위에서 0.21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O1을 Z3로 편미분한 값은 0.24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Z3를 W5로 편미분한 거는 0.52. 그래서 이제 이 E1,
실제로 E1이죠. E1을 W5로 편미분한 값은 약 0.026이다.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희가 E1이든 E2든 똑같이 저희가 이걸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1을 W6로 편미분한 값, E1을 W7으로 편미분한, 그 첫 번째.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이 W 값들 있죠? 요거에 대한 편미분한 값을 실제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제 그 편미분한 값을 계속 구할 건데요. 이제 E1을 에러 값을 H1으로 편미분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체인 룰에 따라서 E1을 O1으로 편미분하고 O1을 Z3로 편미분하고 Z3를 H1으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그대로 앞서 계산해 놓았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Z3를 H1으로 편미분한 거 요것만 이제 가져다 쓰면은 이게 0.022라는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러를 똑같은 방법으로 H1으로 편미분한 값은요, 앞서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이것도 약 0.01인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체 에러에 대해서 H1으로 편미분한 것은 그 편미분한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두 개의 합인 약 0.032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1을 Z1으로 편미분한 거, 이걸 이제 구해볼 건데요. 자, 이것도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서서 했던 그 계산 방법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걸 H1 곱하기 1 빼기 H1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H1은 앞서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그 값을 뭐였죠? 근데 0.52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0.52를 그대로 대입하면 0.25 정도 나오고요. 이게 다 approximation이네요. 정확히는 아니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Z1을 W1으로 편미분하면 원래 이게 linear combination of W였으니까 그대로 X1이 나오게 되고 X1은 우리가 원래 주어진 데이터잖아요. 0.1인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W1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대상이 이거였잖아요. 자, 이거는 이 체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이를 H1으로 편미분한 값은 0.032. 그 다음에 H1을 Z1으로 편미분한 값은 0.25. 물론 거의 기대값, 뭐 비슷한 값이에요. 근사치. 그 다음에 이거는 0.1 넣어보면 이것도 근사치로 0.0008인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에러를 W5부터 W8으로 편미분한 것을 구했다면 이제 에러를요 W1으로 편미분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요 에러를 W2, 3, 4로 편미분한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2를 W1, 2, 3, 4, 5, 6, 7, 8으로 다 편미분한 값을 구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게 건너가는 그 스텝 사이즈 있었죠? 러닝 레이트? 그거를 우리는 그냥 0.5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W1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할 W1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에러를 W1으로 편미분한 요 방향 곱하기 러닝 레이트 0.5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W1 플러스는 0.2996으로 기존의 0.3보다 조금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W2부터 W8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건 시간 관계상 저는 다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Z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W1 업데이트 된 게 0.2996이고요. 기존의 X1 값
그대로 0.1 두고 W2 플러스는 기존에 0.25였나요? 네, 그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0.2492 조금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Z1 플러스는 0.0798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W3 플러스랑 W4 플러스도요, 기존에 0.4, 0.35가 아니라요, 업데이트된 값 0.3996, 0.3493을 이용해서 Z2 플러스 값을 구할 수가 있고, H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오브 Z1 플러스일 테니까, 1 플러스 2의 0.0798, 여기 새로 계산된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0.5199 정도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H2 플러스도 같은 방법으로 0.5274인 거 알 수 있고요. Z3 플러스, Z4 플러스 이거 다 계산해보면 0.4313, 0.676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보면 이제 O1 플러스 업데이트된 첫 번째 observation에 대한 예측값은 0.606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observation에 대한 예측값은 0.66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탈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 제곱 합이니까 0.6 빼기 0.6062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뭐라고 했었죠? 해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0.4랑 0.6이네요. 그리고 0.4와 0.6을 그대로 와서 대입을 해보면 요 에러가 0.0232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에러가 원래는 0.024였는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쳐서 W들을 업데이트하고 나면 그 업데이트된 W로 구한 그 예측값의 에러 제곱합은 원래 0.024보다 조금 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에러가 더 이상 줄지 않을 때까지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게 아마도 최적의 W 값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approximation에서 근사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가 non-convex function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썼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든 설명을 제대로 안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방향이 운 좋게 오른쪽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이 값이 이 왼쪽에 있는 값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옵티마에 빠지는 요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지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함수더라도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W들을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었던 그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gradient descent method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local optimum에 빠질 수가 있고요. local minima가 굉장히 많을 때 local minimum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주고 non-convex 펑션을 주고 학습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주면요. 요거에 대한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왼쪽 같은 그림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치면 굉장히 깨끗한 이런 convex 펑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향대로 쭉쭉쭉쭉 가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딱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느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데이터 하나만 이용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용해서 랜덤하게 뽑은 어떤 observation에 대한 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방향도 얼추 비슷할 거예요. 물론 하나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값으로 한 것을
저희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특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삐뚤빼뚤이라도 이렇게 아래 그림이네요. 이렇게 삐뚤빼뚤이라도 가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 완전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자, 그래서 한 포인트만 뽑지 말고 뭐 데이터가 100만 개라면 100개씩 뽑아라. 이렇게 스몰 미니 배치를 이용하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그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비교해 보면 이건 굉장히 삐뚤빼뚤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전체 에러에 대해서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 포인트에 대한 에러를 가지고 방향 그레디언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령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게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많더라도 이게 결국에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면 답이 없죠. 미니 배치는 딱 그 반. 그래서 방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전부 모든 observation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지금 앞서 설명했었던 이런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디비에이션 말고도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멘텀이라는 걸 이용한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제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로컬 옵티멈에 빠지더라도 어떠한 이니셜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또 많이 쓰는 게 모멘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빠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다양하게 여러 번 시행을 하면 결국에 로컬 옵티멈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더 빠르다는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는 여러 개 데이터 포인트 하나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정하자 이런 방법이었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바로 직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지금 구했던 그레디언트가 바로 직전에 구했던 그레디언트와 일치한다면 그대로 가고 만약 반대라면 그냥 그 둘의 에버리지를 딱 둬서 그 전까지의 어떤 방향을 그대로 추진력 삼아서 이동해라 뭐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책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이제 에이다 그래드, RMS 프로, 아담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타입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싱글 히든 레이어가 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드들, 모든 프리딕터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를 섞었을 때 액큐러시가 크게 향상된다는 표가 있었죠. 그 amnist digit classification problem에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너무 많은 계속해서 미니멈이 될 때까지 찾는 방법은 결국에는 오버피팅을 일으킨다. 즉 달리 얘기하면 끝까지 가지 말고 한 100만 번 정도 시행하면 뭐 1000만 번까지는 하지 말고 딱 어떤 우리가 사전에 정한 횟수 이터레이션까지만 하고
스타핑하는 얼리 스타핑 방법이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떠한 기준치가 있겠죠. 에러 제곱합이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하면 멈춰라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멈추는 얼리 스타핑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이외에도 이게 라쏘나 리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L1 페널티 혹은 L2 페널티를 걸어주죠. 그런 것처럼 웨이트에 페널티를 걸어주는 방법도 우리가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드롭아웃이 있는데요.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은 미리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드롭아웃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랜덤 포레스트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원래 랜덤 포레스트는 노드 스플리팅 할 때 모든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 subset of the variable만 사용해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도 액티베이션을 구성할 때요. 모든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변수만 사용해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이어가 히든으로 딱 하나 있는 경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프리딕터가 4개라면 이 5개의 액티베이션들을 구성할 때 모든 4개의 프리딕터들이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웃플레이어도요, 5개의 액티베이션이 무조건 참여하게 되겠죠.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프리딕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써야 됩니다. 하지만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두 번째 쓰지 말자. 이렇게 두 번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을 만약 구성하더라도, 5개를 구성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아웃플레이어를 구성할 때 액티베이션 5개 쓰지 말고 3개만 쓰자. 이런 식의 접근법을 저희가 드롭아웃 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뉴럴 네트워크들은요, 모두가 노드들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fully connected layer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많은 우리 학습을 해야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해서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우리 그림에서 물체를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의미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즉, 왼쪽인 원래 물건이 물컵이었을 때 저희가 살짝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물컵이 아닌 건 아니겠죠. 자, 이런 것을 shift equivalence 혹은 invariance라고 하는데, fully connected layer는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요,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오버피팅 이슈 줄이면서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NN은요, 사람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이용하여 흉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CNN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호랑이 이미지를 식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네트워크가 인풋 이미지로부터 가장 작은 가장자리나 색깔 조각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서 먼저 보시면은 호랑이 그림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자리 보면 귀 같은데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도 있고, 입술, 코, 눈을 각각 스몰 피처로, 로우 레벨 피처로 이렇게 포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로우 레벨 피처들을 조합해서 눈이나 귀 일부분 같은 하이어 레벨 피처를 마찬가지로 다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요건 혀, 요거는 입, 그 다음에 이건 입술 해서 이렇게 입을 만들고 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어 레벨 피처를 형성하고요. 자, 이러한 하이어 레벨 피처들의 존재 여부가 주어진 아웃풋 클래스의 확률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하이어 레벨 피처를 잘 조합하면 우리는 이게 타이거구나 혹은 이게 라이언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CNN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NN을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컨볼루션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 이미지에서 특정 지역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 컨볼루션 그 합성 곱이죠. 그 컨볼루션이라는 매우 간단한 연산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어떻게 합성 곱으로 나타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그 디짓을 이미지 데이터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28 곱하기 28 혹은 32 곱하기 32 픽셀이었나요? 자, 그것을 플래튼 시켜가지고 어떤 벡터화 시켜서 어떠한 그 이렇게 숫자형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CNN은 스페이셜 데이터의 그러니까 그림 이미지의 스페이셜 인포메이션 그 공간적인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플래튼을 시키진 않아요. 이걸 벡터화 시키지는 않는데 그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쪽은 뭐 하얀색, 이쪽은 회색, 이쪽은 뭐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숫자형 데이터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풋 이미지를 여기 있는 벡터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필터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의 매트릭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잘 합성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합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은 자, 이 부분은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파트를요. 이런 식으로 곱해요. 그 다음에 엘레멘트 와이즈 곱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A 곱하기 알파, B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D 곱하기 감마, E 곱하기 델타 이렇게 돼서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필터를 이번에는 오른쪽에 걸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한 칸 이동한 거예요. 이 한 칸 이동한 걸 스트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개념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B랑 알파가 매칭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랑 베타가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B, 알파 더하기 C, 베타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감마 더하기 F 곱하기 델타 이런 식으로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색깔 바꿔서 이렇게 DE, GH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주고 EHFI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걸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행렬이었어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필터는 2 곱하기 2였죠. 근데 이거를 잘 합성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3 곱하기 2로 차원이 줄어드는 효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인풋 이미지와 이 서브 이미지가 필터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 이 값과 이 A 값, B 값, A랑 알파가 비슷하고 B랑 베타가 비슷하고 D와 감마, E와 델타가 만약에 비슷한 값이다라고 하면 이거 모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끼리의 합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더 큰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 서브 이미지랑 필터가 유사하면 그 계산된 이 점수, 이 스코어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상반된다고 하면 부호 자체가 플리핑 되어 있다고 하면 점수가 굉장히 낮을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볼루션 된 이미지는요, 컨볼루션 필터와 유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 필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이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NN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 그 아웃풋의 그 스페이셜 사이즈를 정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넘버 오브 필터, 몇 개의 필터를 걸어주느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특정, 그림에서의 특정 어떤 패턴을 원할 수가 있거든요. 가로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세로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들은 가로 패턴을 잘 찾고, 어떤 필터는 세로 패턴을 잘 찾고, 또 어떤 패턴은 이제 검은색 위주들을 굉장히 잘 찾을 수 있고, 어떤 패턴은 뭐 빨간색을 굉장히 잘 찾아주는 뭐 그런 필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필터의 개수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제로 패딩인데요. 제로 패딩은 이제 원본 이미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바깥쪽 라인,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바깥쪽 테두리가 0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걸어주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걸어주면,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필터가 걸어지고, 이 서브 이미지에 대한 스코어가 이렇게 이 1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1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3 곱하기 3,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쪽 2 곱하기 2가 주는 혹은 이쪽 아주 서브 이미지들이 주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자리에서 주는 정보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본 이미지를 그냥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그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쪽 0으로 테두리를 두른 제로 패딩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3 곱하기 3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스코어를 이렇게 1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게 있는데, 제로 패딩은 꼭 이렇게 한 줄만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줄을 마찬가지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스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드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 서브 이미지를 필터를 걸어줄 때 한 단계씩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했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 하이 레솔루션 이미지 같은 경우에선 이렇게 한 픽셀 단위로 움직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 경우에 만약에 두 칸을 이동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한 칸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 지금은 GIF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제로 패딩을 한 줄 넣어주고 투 스트라이드로 이동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루,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영역이 실제 인풋 데이터고요. 제로 패딩 한 줄 있으니까 이렇게 한 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필터 값이 201, 100, 011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두 칸씩 이동하면서 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요 영역에 대응하는 스코어는 8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요. 여기 이 영역에 대응하는 스코어는 1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영 처리된 부분, 지금 동시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여기에 대응되는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예를 가지고 이제 3차원 데이터의 합성 연산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너무 이제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하지만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input 데이터라는 게 꼭 그림 하나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엠리스트 데이터만 해도 0, 핸드리튼 데이터 0으로 되어 있는 게 뭐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3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picture 1, 그다음에 picture 2,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는 꼭 하나만 걸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필터를 이 경우에는 이제 2개, 넘버 오브 필터는 2개. 그래서 요 영역이 필터 하나, 그다음에 요 영역이 또 필터 2개 걸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터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를 고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3 곱하기 3,
이런 사이즈의 이 디멘전의 필터를 걸어준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로 패딩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0 한 줄을 넣었으니까 제로 패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움직이는 이 보폭을 저희 스트라이드라고 했는데 2칸이라고 2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필터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아웃풋 스코어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쪽 영역에 대한 필터는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림이 세 개잖아요. 이 그림 세 개로 나타나는 어떠한 스코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스코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세 번째 영역에 대한 스코어가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합산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000, 011, 00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0, 0, 0, 그리고 마찬가지로 0, 1, 1, 그리고 이제 000이 또 있겠죠? 자, 두 번째 데이터는 000, 010, 0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칠을 안 할게요. 그다음 세 번째 그림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00, 010, 001인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그림에 대한 필터.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0, 1,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걸어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 프로덕트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필터 이렇게 해서 다 프로덕트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픽처에 대한 스코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걸어주는 필터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0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다 프로덕트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스코어도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자, 요거 그냥 이렇게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것이 결국 최종 아웃풋에 대한 스코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요.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스트라이드가 이제 딱 간 상태, 필터가 이제 다음 서브 이미지로 이동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000, 100, 00이죠. 그래서 여기 000, 100, 002인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프로덕트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그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스코어를 또 여기 0 있었죠? 요거까지 해서 총 합산 1을 또 아웃풋해서 우리가 여기 1로 또 가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동하면 총 이 3x3, 3x3의 아웃풋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방금 설명했던 그 개념들을 실제 이미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실제로 input 데이터라고 했을 때 input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걸어줘야겠죠? 네, 필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을 많이 해줘요. 첫 번째는 세로 패턴을 찾아주는 필터가 있을 거고요. 가로 패턴을 나타내주는 이제 필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로, 이렇게 세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것들을 다 찾아내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가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눈매 같은 경우는 약간 가로 방향의 그런 선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잘 못 찾아내고 이런 걸 잘 찾아내주는 그런 필터를 걸어주면 이제 오른쪽처럼 저희가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패턴을 잘 찾아주는 필터를 걸어주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조금 더 세로 필터들을 잘 찾아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로 패턴들을 조금 잘 찾아주는 거, 육안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아이디어는요, 이미지의 각기 다른 부분에 있는 패턴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컨볼루션의 결과를 일종의 새로운 피처 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각 컨버브된 이미지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NN의 특징인 그 로케이션 인베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플링 레이어고요. 플링 레이어는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압축된 형태로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플링 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플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합치다, 뭐 모으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맥스 플링이 있고요. 그 맥스 플링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이제 2 곱하기 2 플링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서브 이미지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 그럼 3이죠. 그래서 3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서는 어때요? 5, 3, 1, 2 가장 큰 값이 5죠? 그래서 5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때요? 2, 1, 1, 1이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 2, 그 다음에 이쪽도 3, 4, 2, 0이니까 4를 가져오는 이게 이제 맥스 플링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로케이션 인베리언스의 효과를 주냐라고 하면은 자, 블록 내에 있는 4개 픽셀 중에 하나의 큰 값이 있다면 축소된 이미지에서 전체 블록의 가장 큰 값으로 그냥 등록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물컵이 뭐 왼쪽에 있었다. 근데 살짝 오른쪽으로 오면 이게 물컵이 아니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3이었는데 다음 이미지에서는 물컵이 뭐 살짝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 아웃풋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아웃풋 스코어 자체는 3이 이쪽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플링 레이어를 걸었을 때 3이 그대로 위치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5도요. 그림 자체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됐다면 3자리에 5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코어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2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로케이션 인베리언스 효과를 주는데 플링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CNN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이제 싱글 레이어든 멀티 레이어, 뭐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긴 벡터가 있을 때 히든 레이어들을 잘 해서 뭐 100개 액티베이션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아웃컴으로 이제 보내주는 뭐 이러한 역할만 했다고 하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이 플래튼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지가 뭐 32 x 32 픽셀로 이루어진 호랑이 그림들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 가로축, 뭐 가로 패턴, 혹은 세로 패턴, 혹은 뭐 동그라미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필터를 먼저 걸어줘요.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아웃컴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2 by 32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 shift invariance 그걸 위해서 뭐 max pling operation 이런 걸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2 by 32에서 16 by 16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쭉 다운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운됐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렇게 아웃컴들이 또 나오게 될 거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풀링을 해줍니다. 뭐 맥스 풀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풀링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걸어주면 이게 16에서 8 곱하기 8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필터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이미지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풀링해주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하나의 벡터, 굉장히 긴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벡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설명했었던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CNN 그 아키텍처가 실제로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설명했었던 그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핸드리튼 뭐 캐릭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엠니스트 이미지 그 데이터 셋에 있고요. 자, 이 페이퍼 Gradient 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즉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이 어떠한 문자를 나타내는지 이걸 이제 인식하는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게 ALINE5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C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32 by 32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바로 이 타이거와 똑같아요. 어떠한 필터를 걸어줘서 28 by 28, 그러니까 필터를 6개를 걸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6개 곱하기, 이렇게 6개가 있죠? 28 곱하기 28.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 했다고 치면 이제 6개는 이제 필터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28 by 28이 14 by 14 이렇게 바꿔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6개에 대해서 똑같이 또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스트라이드랑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6개 대신에 10 by 10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풀링을 해줘요. 그러면 이 10 by 10이 5 by 5로 나타나질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필터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제 플래튼 시키는 121 곱하기 120짜리로 하나로 쭉 만들어주고, 이제 또 84로 한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으로 한번 더 줄여주는,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뉴메릭 데이터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아웃풋이 10개로 줄어야겠죠? 캐릭터가 뭐 A, B, C, D 하면은 이제 캐릭터의 숫자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될 테고요. 자, 이러한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실제로 엠니스트 이미지 그 숫자 데이터는 28 곱하기 28이었대요.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픽셀이 28 곱하기 28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 정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둔다고 했었죠. 근데 이걸 2개씩 둔다고 해요. 그 왼쪽에도 2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8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 00,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0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미지는요. 1 곱하기 32 by 32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C1에서 필터를 1 곱하기 5 곱하기 5 그리고 이제 그 펑션으로 G 펑션으로 렐루를 걸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7개라고 할게요.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까지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5 곱하기 5를 걸어주면 여기 5까지가 필터 하나, 여기서 아웃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에 7까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이라고 하면 3개의 아웃컴이 위에만 가로로만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2죠. 32 빼기 5 플러스 1 해서 총 28개. 가로로만 28개, 아래로도 사이즈가 같으니까 28개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필터의 개수는 6개니까 6 이런 식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맥스플링 사용하면 물론 맥스플링도 사이즈를 명확하게 명시해줘야 돼요. 자, 2 곱하기 2짜리 맥스플링 해주면 28이 절반 14로 줄어드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제가 예측한 그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3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요. 이제 16개의 필터를 걸어준다고 해요. 16개의 필터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5의 필터를 걸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렐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6개 필터를 걸어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서 저희가 14 by 14였었죠? 14 빼기 5 플러스 1 해서 총 10개, 그래서 10 by 10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 이런 필터를 걸어주면 이렇게 이런 사이즈의 저희가 그 아웃풋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S4로 가는 것도 앞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맥스플링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건데 기존에 원래 5 곱하기 5였었죠. 근데 이제 그 필터 사이즈를 5 곱하기 5라고 하면 아웃컴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스코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120개의 필터를 걸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20 곱하기 1짜리 벡터, 1 곱하기 120짜리 이렇게 아웃컴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로 해가지고 이제 84 우리 원래 이거 했었잖아요. x1, x2, x3를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fully connected layer로 저희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고 이제 84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10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웃컴, 뭐 Y1, 그 다음에 Y2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Y10까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뒷부분, 사실 이 영역은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원래 설명했던 그 뉴럴 네트워크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 0부터 이제 9까지 어느 클래스, 이 그림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냐,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거냐, 라고 하는 거는 뭐 소프트맥스 사용해서 probability 계산해서 가장 높은 확률에 배정되어 있는 그 숫자로 이 이미지를 배정해주면 딱 고 되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CNN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CNN은요, 여러분도 예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필터 걸어주고, 풀링해주고, 필터 걸어주고, 풀링해주고, 그 다음에 플래튼 한 다음에 fully connected layer로 다시 한번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도 느렸는데 훨씬 더 느리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특별한 테크닉을 또 많이 구사를 합니다. 이것도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accuracy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확 줄여주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들은 대부분 눈 달려 있고요. 여기 있는 눈 있고요. 코도 있죠. 그다음에 입도 있죠. 그리고 눈, 코, 입이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 고양이 눈이나 개 눈이나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해요. 모든 이미지들은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여기서 해야 하는 이런 실제로 이미지가 오면 필터링 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 거치고 풀링 해주고 필터 거치고 풀링 해주는 이러한 작업이 꼭 우리가 가진 데이터만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강아지 그림들, 고양이 그림들, 동물 그림들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게 동물 카테고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이용하면 기존에 이 작업들을 미리 해놓은 결과물들을 또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트레이닝 해주면 더 정확해지겠죠. 자,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웨이트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프리징을 거쳐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닉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IMDb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D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의 약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어떠한 평을 남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his has to be one of the worst film of the 1990s 해가지고 1990년도에 가장 최악의 영화 중에 한 편이다. 딱 봐도 그냥 worst 붙었으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When my friend and I were watching this film 하면 내가 친구랑 이거 봤을 때 우리는 거의 그냥
30분은 그냥 플로어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빴는지를 그냥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서로 그냥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거나 혹은 팝콘에 대고 울었다. 딱 봐도 그냥 굉장히 웃기게, 굉장히 나쁜 영화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평만 보고, 평점은 없어요. 평만 보고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우리가 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평을 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 영화는 재밌으니까 보세요. 이 영화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세요라는 어떤 의견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리스폰스는요, 결국 sentiment of the review,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좋은 영화냐, 좋지 않은 영화냐, 뭐 이걸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크리틱, 그 리뷰를 25,000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여기에서 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큐멘트 자체를 읽고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걸 분류를 잘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테크닉을 구사한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징 웨이트도 있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큐멘트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그 오브 월드라는 어떠한 이 테크닉을 또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어떤 다큐멘트가 있을 때 이 다큐멘트의 포지티브 스코어 혹은 네거티브 스코어를 나타내주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백 오브 워드는 어떤 가방 속에 특정 우리가 미리 결정해 놓은 포지티브 워드랑 네거티브 워드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worst feeling 이렇게 하면 worst가 이 백 오브 워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에 worst가 들었다? 그러면 스코어가 네거티브하게. 그 다음에 best 이런 단어가 있으면 스코어가 굉장히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배그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단어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해되거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지나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10,000개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0개 원래 그 다큐멘트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 다큐멘트당 그 다음에 이 백 오브 워드 10,000개의 그 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볼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25,000 곱하기 만 스파스 매트릭스. 여기서 왜 스파스라고 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뭐 워스트가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대응되는 뭐 베스트, 굿, 뭐 배드, 뭐 그 밖에 뭐 비슷한 단어들은 다 들어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0일 거고 워스트에만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가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파스 매트릭스를 갖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최종 골은 y가 결국 포지티브냐 혹은 네거티브냐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라쏘, 로지스트 리그레션 같은 거 여기 스파스 매트릭스니까요. 자, 이걸 써줄 수도 있고 혹은 two class neural network with 뭐 multiple hidden layers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 봤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 왼쪽은 이제 라쏘의 결과고 오른쪽은 뉴럴넷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트레이닝 셋,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밸리데이션 셋, 주황색이 테스트 셋의 액큐러시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트레이닝 셋은 당연히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버피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큐러시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셋에서는 너무 그 복잡한 모델은 오버피팅이 돼서 이제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적절한 람다를 찾는다고 했을 때 액큐러시가 대략적으로 90% 정도 혹은 85% 정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라쏘 로지스트 리그레션을 썼을 때요.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이슈가 있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웨이트 그 파라미터 자체의 regularization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ropout approach도 있고요. 에포크 수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시행 횟수를 줄여주는 그 early stop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early stop 방법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이닝 셋은 왼쪽과 똑같아요. 라쏘의 결과처럼 쭉 계속 우상향하는데, 이제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셋에서는 살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포크 가장 높을 때를 대충 보시면 여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면 라쏘를 썼을 때보다 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 조금 더 결과가, accuracy가 높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둘은 사실상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썼던 그 백 오브 워드 어프로치가 단순히 워드 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있냐 없냐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백 오브 엔그램스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악이다. 그리고 뭐 나쁜 그리고 여기 최악이고 또 뭐 최악이다 하면 사실상 최악 뭐 반대 하면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합쳐지면 파지티브일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의 백 오브 워드는 이러한 류의 센텐스는 구분을 못해요. 최악도 있고 최악도 있으니까 스코어는 최악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그램이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뭉쳐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 합치면 파지티브 이런 의미가 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스코어로 사용하겠다. 자,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기법까지 쓰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액큐러시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오브 엔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큐멘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퀀스로 봐가지고 그 시퀀스 자체에 뭐 네거티브 그 문장 내에 네거티브가 한 번, 두 번 있으면 파지티브고 세 번 있으면 네거티브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인식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